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5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 고영태 씨 아시죠? 고영태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고영태 씨는 저희 뉴스와이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최순실은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 목숨 걸고 자료 빼돌리려 2년 동안 모욕을 버텼다. 국정농단 대통령도 한 몸이다. 이번 사태에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풍비박산 났으면 좋겠다. 자세한 전체 인터뷰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먼저 청와대 일요일 스케줄의 비밀부터 파헤쳐봅니다. 최 선생님께서 3인방과 일요일마다 관저 회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매주 일요일에 최순실이가 3인방과 회의를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왜 회의하는데 내실에만 동석을 하지 않고 내실에만 있었던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주 일요일 관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 매주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회의를 했다. 대통령은 거의 동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이한 관저 식문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순실이 밥을 달라 하면 따로 준비했다. 이건 뭐 전 조리장 진술이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최 씨가 돌아간 후에 각자 밥을 따로 먹었다. 이거 조금 이 부분이 이상한데요. 여하튼 패널들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함께 밥 먹는 일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로 갑니다. 오후 6시에 평소처럼 대통령을 위해 1인분 식사가 들어갔고 그릇이 비워져 나왔다. 전 청와대 조리장 진술을 여성통화가 보도한 것입니다. 부속실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관저에서 매주 일요일 국정회의를 했다. 대통령 참석 모습은 본 적이 없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통령은 내실에 있었다. 일요신문 보도입니다.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무슨 자격으로? 평소 혼자 TV 보며 식사하는 시간 가장 대통령은 좋아했다. 그런데 관저에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이 최순실이 청와대 프리패스를 했다. 이런 의혹이 많습니다. 우리 경호처장님, 최순실이 청와대에 출입한 것은 틀림없죠. 그건 최순실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출입했다 안 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이 이 언론에 나기 전까지 저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진짜 몰랐습니다. 얼굴도 알 수도 없고 경호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사실 얼굴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여자 손님이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당시에는 몰랐을지라도 지금 정도는 최순실이 출입을 했는지 어느 정도 출입을 했는지는 좀 밝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알고 보니 일요일에 대통령이었나? 전 청와대 서양식 조리장으로 오래 근무했었죠. 2008년 MB정부 출범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올해 7월까지 일한 사람입니다. 이 조리장 A씨가 이영선 전 행정관이 매주 일요일마다 최순실을 픽업해서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최 씨가 온다 하면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함께 회의를 했다. 대통령은 거의 동석하지 않았다.
최순실 중심으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배석해서 회의를 열었고 대통령은 동석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이런 저런 사람들의 뭐 증언과 폭로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 손님 얘기 잠깐 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안 손님. 근데 보안에 구멍 뚫린 거네요, 완전히.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김광덕 본부장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네. 3인방과 회의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집권 초기에 계속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최순실과 그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의 회의는 굳이 이름을 말하자면 일요 청와대 실세 비서실 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저 월요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라고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청와대.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고 예. 저는 여기에서 무슨 논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냐 하면 예. 일주일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월요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다룰 의제와 내용들, 화요일 날 국무회에서 다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차은택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순실은 동급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동급이라는 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좀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러면 최순실 씨는 무슨 자격으로 이걸 주재했느냐? 민간인이니까 말이 안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역할은 대통령 같은 역할, 대통령 대행 같은 역할이나 비서실장보다는 좀 센 역할을 한 것 같네요. 워낙 지금 뭐 프리패스하고 그랬으니까. 대통령 대행과 비서실장 같은 역할로 진짜 수석비서관보다 덜 실세인 문고리 3인방 실세 비서관들을 앉혀서 일주일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월요일이 지금 월요일이 이제 보면은 한 공무회의? 번은 아니 월요일이 한 번은 대수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 예. 그 다음 주에는 실수비 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회 이게 퐁당퐁당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국무회의가? 한 번은 대통령, 네. 한 번은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근데 주재하는. 제가 늘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있죠. 아니 국무회의장 가서 대통령이 뭘 지시를 하면 장관들이 받아 적으면 아 그래 수석 비서관들한테 코치를 받았나 보다. 예. 그런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면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예. 수석 비서관들이 열심히 적자 생존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도대체 대통령 저 아이디어를 저와 같은 지침들을 어디서 그야말로 깨알같이 갖고 와서 그야말로 수석 비서관들을 쏟아낼까. 예. 이제 봤더니 그게 일요일 날 바로 관저회의였던 거예요. 그 논의된 사안들이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네졌고 관련 그러니까. 부처로 하달되는 등 아니, 후속 조치도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보도도 있어요. 그게 뭐 관련 부처로 갔다는 게 바로 갔다는 게 아니라 수석 비서관회에서 수석 비서관들을 지시하면은 수석 비서관 한 사람 보통 3개 내지 4개 부처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한 거예요. 딜리버리 한 거예요. 딜리버리만. 자, 이러한 것이 국정농단의 구체적 증거인데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 흔한 얘기로 쪽팔림을 좀 무릅쓰고 예. 이번에 저 트럼프 보세요. 뭐 자기 사위, 딸 다 인수에 끌어들이잖아요. 예. 차라리 최순실을 갖다가 네. 특보로 임명을 해버려. 예. 특보로 임명해서 특보와 문고리 3인방이 그야말로 일요일마다 대통령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뭘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러면 그건 잘했다고 얘기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지금 뭐 최순실이가 누구라고 뭘 거기다 수석 뭐 특보인지 뭔지 임명하면 그걸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그거를? 뭐 하던 아줌마인데? 그 지금은 참나, 그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유 그때 했으면 뭐 통했을지도 몰라요. 2013년에 그러니까 어리버리할 때. 오죽하면 그런 말씀 그게 어리버리할 때.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았다. 차라리 근데 그러면 열 특보가 됐으면은 예. 그야말로 뭐 비밀 취급 인가증도 받고 자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예. 우리 얼마 전까지 보면 저 검찰총장 지냈던 이명재 예. 보면 이제 검찰총장 하시던 분 법률 특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민정 특보 네. 뭐 이렇게 보면 언론 특보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문제는 민간인 최순실이 무슨 자격으로 예, 그게 문제가 돼요. 무슨 자격으로 그야말로 가장 대통령 주변에 최측근에 있는 네. 그 문고리 3인방의 비서관들하고 대통령은 내실에 계시고 텔레비 보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밤 10시까지 그래갖고 그거 갖다 떡 전해주면은 대통령 그 다음날 아침 수석 비서관회에서 쫙 이야기하면은 또 수석 비서관들은 찍소리 못하고 받아 적어갖고 그 장관들한테 쭉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이 3년 8개월 동안 농단되어 왔다 구체적 증거입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이 문고리 3인방이 누구 사람이냐 이것을 최 씨 운전기사를 17년인가 한 사람이 실제는 대통령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 사람이고 최순실 머슴이고 종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가 실제 대통령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파지 대통령에 불과했다. 예. 그런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회의죠. 저 회의가. 그 문고리 3인방이 또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실제적으로 청와대를 사실상 주무르는 예. 실세들이에요. 예. 뭐 비서실장, 수석 있었지만 이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청와대 지금까지 행태였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세들을 데리고 자기가 실질적인 대통령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 내용을 바지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그것이 국무회의 또 뭐 대수비 소위 수석비서관 회의를 거쳐서 그게 대통령의 말씀 자료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 설치되고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내려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뭐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까 뭐 특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순실 씨 특보 임명한 게 훨씬 나아요. 지금도 특보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 예. 전임 뭐 무슨 검찰총장 하신 네. 분도 계시고 무슨 제가 여러 아까-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괜히 목소리 높였네요. 네. 황태순 특보 그 사람들 장관이 지금 얘기한 다 봉급받고 있어요. 특보 임명에 동의합니다. 사무실 다 저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 다 주고 그 사람들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없는 사람 차라리 최순실처럼 쫓아가서 김치라도 해갖고 간다든가 뭐 그런 거라도 해야죠. 중요하죠. 김치. 차명진 전 의원님 뭐 그리셨어요? 예, 잘 보세요. 순간 저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예. 사실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일요일 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벌써 우리가 한 최소 20일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딱 그것이 일요일 날 걔네들 셋 모아놓고서 회의했다. 요것만 구체적으로 안 밝혀서 그렇지. 다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최순실 씨가 그 들어가서 회의도 주재하고 그 페이퍼도 만들어주고 다 했다. 그런데 요것이 딱 드러난 게 어떻게 드러났냐? 누가 드러나겠어요? 청와대 주방장이 김밥 사달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갑질이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주방장 그만두자마자 조리장 그만두자마자 경찰에 언론에 사소한 거에서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번 고영태는 뭐 최순실 강아지 때문에 사건을 그랬다고. 보면서 여기는 또 김밥 야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악마는 네. 뒷간에 있어 뒷간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 아이디에서 2016년 특종상을 주려면 네. 1등 김밥. 예. 그죠? 김밥이 정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을 건드린 거 아니야 이번에. 맞아요. 그다음에 2등 올림머리. 예, 예. 그죠? 이 원래 심슨 저 부인인데 네, 네. 아, 정말 잘. 심슨 가족 부인인데 표현하셨습니다. 올림머리 미용사가 세월호 7시간에 최소 청와대 표현으로 하면 20분. 그다음에 언론 다른 보도로 하면 방송 90분. 표현으로 하면 90분. 네. 90분의 비밀을 드러냈잖아. 2등. 3등은 가방 만드는 친구. 다 고영태. 드러낸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90분간 가서 일등을- 말 못할 게 있대잖아요. 1등을 명사가. 주려면은 1등을 주려면 정유라의 개예요, 강아지. 그거는- 강아지에서 시작해서 탄핵까지. 그거는 조금 이따 어디요? 얘기하자고. 그 개가 과연 저는 개가 과연 네, 이유였나? 저는 그건 아니라 가방 만들어주는데 가만히 가방 값을 차명진. 제대로 안 쳐줘서 그렇다 그 보는데. 알겠어요. 하여튼 차명진. 3등은 빌르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의한 거 갖고 놀라지 말자고요.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났나 가만히 보자고요. 참, 이 김밥에서 터진 거. 김밥 몇 뿌리가 터진 거예요, 이게. 참. 근데 그 김밥 얘기를요, 제가 YD에서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에. 아니, 그럼 1등에다 여기다 황태순 아니, 그게 위원님 아니, 놀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 다뤘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청와대 주방장 지냈던 사람이 네. 그리고 최순실이가 김밥을 갖다가 싸달라 그래갖고 툴툴거리며 싸주었다는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뭐 김치 뭐 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음식 싸갖고 나간다. 네, 그건 그 또 얘기- 다른 뭐 사람 근데 증언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주방장이 결국 보니까 그 김밥을 갖다가 외부에서 사갖고 지금 저기- 주니까 직접 싸라 그래서 2줄, 3줄 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 차 의원 말씀대로 보면 저기 열받죠. 열받는 그만하시죠. 거예요. 끝나시죠? 네. 뭐 시장하긴 한데 김밥 얘기만 하다가 지금 뭐 내일 저 탄핵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서둘러 가시죠. 뭐 이재경 예, 소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입증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예. 예, 뭐 한간의 소문이 다 현실로 속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조리장 같은 분은 대통령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의 말이면 거의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요.
근데 이 최순실 씨는 장관도 수석도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차관을 수행비서로 대동하고 그 청와대 행정관을 비서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청와대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일요일마다 모여서 회의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충격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 특보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순실 씨는 아마 특보 시켜줬으면 거부했을 뿐입니다. 본인이 대통령하고 동급인데 나를 특보를 시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변호사가 뭐 인격 모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냐 그러면 아마 얘기해볼게요. 본인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아니 동급이라니까 내가 인격 모독. 진짜 대통령인데 내가 뭐 비선 실세고 진짜 대통령인데 왜 못 들어가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예. 참 하도 어이없어서 이런 얘기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말씀 끝났으면 이제 동석을 하지 않고 내실에만 왜 계셨을까요?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를 잠깐 짧게 언급해 주시면 예. 제가 준비된 내용을 읽어드리는 동안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 주세요. 최순실이가 일요일마다 청와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의 말인데요. 회의가 끝나면 이제 최순실은 대통령께 인사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잠시 머물렀는데 3인방은 그냥 갔다. 마치 3인방이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 관저로 온 것 같았다.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은 박 대통령에게 인사한 뒤 외실에, 이건 다른 관계자입니다. 외실의 대식당 옆 회의실에서 2-3시간 회의했다. 대통령 참석 모습은 본 적 없다. 회의 중에는 대부분 내실에 있었다. 근데 아까 조리장 얘기로는 또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은 또 따로따로 밥을 먹었다면 그 사이에 뭘 한 거예요 또? 복잡해요. 그러니까 또 아까 조리장 얘기는 그러잖아요. 조리장이 최순실 뭐 스키야키 좋아했다고 뭐 그거 다섯 명 먹고 다섯 번을 하는 거죠. 한 번에 해야 할 밥을 5명을 따로따로 해주죠. 거기다 서양식 김밥까지 싸달라니까 그냥 주방장에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3명 있대. 세 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양식 있고 뭐 더 한식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밥을 따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하고 같이 안 먹고 또. 최순실은 같이 안 먹죠. 어떻게 자기 아래 거덕을 머슴이나 아래 사람 종하고 그냥. 같이 먹습니까? 동급인데 대통령은 예, 안 예. 먹는데 세 사람은 같이 먹어야 하는데 세 사람도 따로따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밥 먹기 싫다는 거죠. 얼굴 보면서. 밥 먹으면서 삼인방 삐끼리. 우리가 먹으면서 정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이 갈린 사람들이야. 다 들어가서 권력 투쟁하다고 해가지고 서로 그럴 수 회의만 할 있어요. 뿐이지. 세 사람끼리도. 그리고 그거 없을까요 혹시? 뭐요? 저기 회의 주재하는 우리 최 회장인가 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최 선생님 그 지시사항 녹취해 놓은 거 없을까요? 정호성이가? 면전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그 면전에서 했으니까 전화로 한 거 아니니까. 이 면전에서 그래도 책을 잘 쓰기 위해서 핸드폰 녹음을 했을 수도. 아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잘 쓰기 그러니까 위해서 뭐 이렇게. 아니, 뭐 아니 저 김용환 수석처럼 비망록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건 어떻게 그렇겠네요. 받아 적어야 검찰이 되니까. 입수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러게. 예,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고유식 교수님부터 왜 혼자 계셨을까? 예. 회의라는 것을 주재를 하려면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주재를 하는 겁니다. 모든 회의. 결정권.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핫바지로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없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난 거 가지고 전달만 하면 되니까. 예, 꼭 갈 그 정도로. 이유가 뭐가 네. 있어요? 김광석 군님. 네, 예. 저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일종의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라든가 네. 여러 가지 토크쇼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러면은 역할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과 그다음에 조연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뒤에서 제작진들, 감독이나 PD, 작가 뭐 여러 가지 제작들 뭐 이런 제작진이 있는데 원래 지도자는 감독 역할하고 주인공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 감독 역할을 안 하고 네. 주로 무대의 주인공, 예, 예. 예? 여왕이라든가 공주로 주인공으로 오르는 역할만 주로 하고 예. 뒤에서 작가들이라든가 감독의 역할은 딴 사람들이 하면서 네. 결국엔 거기에서 해준 대로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역할을 주는 대로 그냥 예, 그것만 수행. 예, 그래서 예. 좀 더 다이나믹하게 대통령이 움직이고 본인이 회의도 주도하면서 측근들하고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제 판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중으로 이렇게 좀 쪼개놨어요. 위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만사 귀찮아서 위는 네. 아래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만사 귀찮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광석 본부장 그거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사실 골치 아픈 얘기입니까? 예. 그 보면 결정해서 가져오면 내가 가져오면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그럴 수 들어가서 있죠. 먼저 단장하고 그다음에 TV 보고 네네. 먼저 혼자
저녁 자시고 네. 그리고 한 10시쯤 돼서 뭐 수석 보좌관 격인 최순실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갖고 오면은 네.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과연 최순실이 그런 아무리 그 3인방들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체화한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 판단 능력. 판단했을 능력이 있었을까 저는 그게 참 퀘스천이고 두 번째 그래 빨갛게 브레인스톰이라는 건 저도 예전에 집권당 대표를 갖다 가장 가까운 거라서 모셔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보면은 우리들이 실무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 줍니다. 피해 줘서 그다음에 우리끼리 정말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벌여서 정말 창조적인 대안들을 갖고 오도록 놔두고 최종 결론 난 부분만 수석 보좌관을 하고 보고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인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네, 참의원님 지금 뭐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 주재하고 판단 능력이 있나 뭐. 저 이재경 소장부터 하실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앞서 우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실제 대통령께서 알아서 잘하고 계신데 뭐 내가 직접 일일이 나설 필요가 있나?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회자되는 게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혼술이라고도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이런 걸 아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TV 시청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계신데 이번에도 뭐 안에서 혼자서 TV를 시청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여기 나와서 3인방들 데리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세월호 당일에는 TV를 안 보셨나 하는 생각이 또 언뜻 드네. 신흥 전 의원님.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40년 전에 정치 문화 인식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누차 해왔는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40년 전에는 진짜 40년 전에 박정희 왕은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면서 요새 왕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새 유행에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요즘 왕은 자기들이 직접 통치 안 해요. 군림 하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를 이분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왕의 유형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웃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정치 역사적으로 제가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래 것들하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 같이 밥 먹어도 안 돼. 신비롭게 군림만 하면 돼. 해온 거 보고 뭐 그렇죠.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으면 그냥 오케이 그대로 하세요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위기 상황은 빵점이에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잘 못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아까 이제 차 의원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조금 보면은 좀 첨언하자면 박정희 대통령 18년 중에서 한 75년 6년까지는 맞아요. 그때까지는 본인이 진짜 보면 직접 보면은 일일이 뭐 국정을 챙겼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 70년 중반 77년 76년 중간은요. 경제 문제는 김정념. 다음에 국내 정치는 안기부가 아니죠. 중앙정보부 김재규. 거기다가 차지철. 이렇게 놓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뒤로 빠져갖고. 뭐 주로 안가에 계셨죠. 주로 안가에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 드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치를 배웠던 부분이 주로 그때입니다. 퍼스트 레이디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림은 하되 지배 않는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사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때를 배웠으면은 왜 저렇게 뒤에 음막에만 있을까 사실은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가를 봤어요. 근데 황태순 의원이 이제 아시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볼 때 하나 틀린 게 78년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있죠. 그 경주 그 종합 관광단지를 자기 손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짜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78년도에. 그래서 야, 이분은 돌아가시 전까지 사실은 직접 자기가 일일이 다 정말로 일일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도시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국직국제한 건 했는데 실제 실무 행정은 손을 좀 뗐다 뭐 그런 우리 차 의원님 앞으로 가죠 이제. 한마디만 청문회 질문하자면 그러면 아까 영국이라든가 이제 태국 예를 들었으니까 한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입헌 군주제 플러스 내각제식으로 운영됐다는 거에 가깝다는 거네. 그게 그런 뜻인가요? 그거는 내각제면은 실제 총리가 있잖아. 지금 그럼 최순실 총리라는 얘기인데 총리 아니잖아. 이거는
하여튼 기형 제왕 대통령제죠. 기형. 간단히 얘기하면 비정상의 정부였다. 그렇죠. 그렇게 예. 정리하고 민간인 최순실의 밥을 따로 청와대가 준비해드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뭐 생각 있으신 분만 한두 분만 얘기해. 예,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저기 지금 없습니다. 보시는 이제 사파 보시면서 아 이거 똑같다. 저 밥 안 해주면요 쫓겨납니다. 그 요구를 했다고 하죠. 초밥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초밥을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예예. 그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예. 그 특히 문체부 같은 데서는 구체적 사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장관부터 시작해서 실제 네. 뭐 과장까지, 국장 예. 과장까지. 그래서 뭐 조리장이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예. 사실 쫓겨날까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이어서 할게요. 예, 예. 뭐. 저도 그림을 봐주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 말씀하신 걸 저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 얘기한 거는 거짓말일 수 있는 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권력관계를 가장 먼저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그거를 몰랐을까? 다 알고서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그 대통령이 싫어하는구나 해서 이제 모르는 척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눈치가. 그래서 이 조리실장도 제가 볼 때는 빠삭하게 알았어요.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다. 청담동에서 갑질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니까 김밥에 해달라는 데 대해서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사다 줬다가 그것도 또 들켜가지고 또 직접 만들어줬으니까 이 갑질 끝판왕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그냥 막 지가 그냥 공주인 줄 넘어가요, 아나 봐. 이제. 이게 속으로 얘기하면서도 길게 얘기해. 아니 근데 대령을 한 거지요. 차 의원 말씀에 이제 붙여서 계속하면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YS 회고록 보면 이분이 청와대 첫 들어간 날 관저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녁 8시 9시인데도 그 관저에 있는 그 주방에 있는 이러고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있냐 했더니 혹시 밤에 야식이라도 대통령께서 찾으실까봐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과거 정권, 그러니까 군인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에 YS가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야, 필요 없다. 저녁 때 뭐 정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차려주니까 다 집에 가라.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얘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거는 이 TV 보시는 분들 꼭 하나 알아두십시오. 음식점 가서 저런 식으로 갑질하죠. 정말 보면 침 뱉습니다. 그리고 남의 그 잘못하면 저 주방장이나 또 요리 그래도 서브하는 김밥 먹고 사람- 탈은 안 났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도 아니죠. 없잖아요. 아니죠. 좋은 김밥. 그게 침을 뱉었더니 그것이 동티가 나서 감옥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지날 아이고, 저거 하나를 이제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민간인 공직자가 아닌데 민간인이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법 위반을 따지자면 쉽게 말해서 한 번은 가서 초청받아서 먹을 수는 있어요. 저렇게 정기적으로 하면은 국고를 축낸 거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그걸 혐의를 한번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저기 가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 국가 기밀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니더라도 이미 저기서 국가 기밀이 누설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6시 33분. 이제 김기춘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네, 뽀록난 거짓말. 김기춘이 최순실을 알면 안 되는 이유. 절대로 몰라야 되는 이유. 네. 그걸 먼저 여쭤보면서 제가 판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더니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영선 의원에 의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순실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최순실 이름도 최근에 알게 됐고 통화 기록 뒤져보면 되지 않아요? 몰라요. 차은택, 김종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 차은병원은 아들 때문에 갔다. 그러다가 나이가 역시 착각했어요. 실수입니다. 제가 왜 거기 앉아 있었죠? 최순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장면이 공개가 되자 최순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네요. 이러면서도 만난 적도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박근혜 후보 법률 지원 단장 했던 사실을 깜빡했네. 이때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니까요. 최순실 이름을. 네티즌 수사대를 생각하지 못해네. 네티즌 수사대들이 밝혀낸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가설을 한번 저희가 세워봤는데 첫째, 대통령이 최순실 존재 모르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차은택에게 직접 전화해 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로 만난 것인데 최순실의 존재는 모른다. 가설 두 번째,
최순실이 김기춘을 모르게 지시했다.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차은택은.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을 만났다. 그러니까 최순실 지시로 만난 것인데 그런데 또 김기춘은 모른다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최순실은 모를 수가 없는 구조 그런 관계인데 알지 못한다더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까지 왔어요. 김기춘의 변신은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이번 청문회는 17대 대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후보 스스로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국민들께서 그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최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저도 한 마시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알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안다는 순간 최소한 이번 국정농단의 그 방조 책임은 기본적으로 아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공범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알아도 몰라야 되는 거죠. 김기춘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알면 안 되죠. 이분이 법률 미꾸라지? 법률 기름장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 모르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를 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부하 직원으로서의 그건 뭐 저 공적 시스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면피하려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못한 말씀 그 다음 질문에서 또 이어가지고 차명진 전 의원. 이것도 저는 좀 질문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이분이 왜 그 최순실을 보고받지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 다 아실 거고 시청자들께서 이분이 탁 걸린 게 어떻게 걸렸냐 참 보니까 이 네티즌의 힘이 세요. 언론도 피해 나갔죠. 검찰도 피해 나갔죠. 네네. 그런데 네티즌한테 걸린 거예요 지금 기름장어가 딱. 그렇죠? 샥샥 빠져나가다가 저는 이렇게 참 네티즌의 힘이 무섭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장어를 누굴 생각하고 그리신 건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앞서 두 분 말씀은 뭐 1타 2피. 먼저 하시겠어요? 1타 2피. 우리 1타 2피. 그걸로 끝? 아니죠. 또 있어요. 그건 거기서 교수한 다음에. 송지연 앵커께서는 최순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뭐 아까 보니까 최순실을 잘 안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동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러냐? 그때 하면은 저 청문회장에 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정말. 그렇죠. 양쪽에서 MB 쪽하고 저 난리가 박근혜 후보 났었지. 쪽하고 양쪽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어제 청문회를 보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국회의원이 급이 국회의원들은 족탈 불급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도저히 김기춘의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더라. 박영선 의원 한 얘기도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보좌관까지 하면 3,000명이나 있는 사람이 단 하나 새로운 사실을 가져온 거 없고 신문 스크랩 갖고 와가지고 신문에서 나온 거 그 정리해 갖고 와서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김기춘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김기춘이 왜 잡아떼느냐 이것은 박지원 대표 지금 원내대표죠. 국민의당. 국정농단의 부두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목은 누구겠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것은 몸통은 누구고 그 밑에 부두목. 실질적으로 국정농단을 같이 했다. 최순실 뭐 이런 사람들이 삼각 커넥션이 돼갖고 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단을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려야 나는 부도목 아니야, 공범도 아니야 하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네, 제가 아마 답변을 똑같이 썼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 부두목이라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하여튼 최순실 씨를 안다. 예. 지금 현재는 이름만 아는 수준으로 이야기했는데 만났거나 지인 만나거나 지인은 아니다고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순실하고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자기는 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으로 낙인이 찍힐 거를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두목은 누구냐 하면 이건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두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이제 몸통 겸 뭐 두목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부두목이 되는 건데 나머지 다 총괄 지휘한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덮었거나 그리고 국정농단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 주요 책임자로 부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특검에 가서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거를 걸리게 된다 이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발 담글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 1급 직원들 일괄 살표 내라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에 최순실을 위해서 내라 그런 거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죠. 최근에 보니까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계속 인터뷰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 기억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은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그 수석들이 별도로 대통령에 직보하는 부분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걸 모르면 비서실장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 예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흔한 얘기로 창피하고 면구스러워서 김기춘 실장 모르도록 무슨 지시를 살짝 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이면은 다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지. 근데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는 척하는 순간 공범이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는 거. 무능은 오케이. 그러나 공범은 노인데 이거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이게 제가 우리 YD에서 다뤘던 얘기예요. 근데 이 보면 이 김기춘 실장이랑 YD 열심히 안 보시나 봐. 이게 지난번에 뭐냐니까 이게 최순실 아니 정윤회 그러니까 2014년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는 이게 새까맣게 칠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이미 이렇게 보면 그 까만 부분이 지워져서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요. 여기 보면 딱 뭐라고 돼? 첫 번째 정윤회 58세는 고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의 부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대목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 문건을 갖다가 김기춘 씨가 언제 받아봤냐 하니까 2014년 1월에 받아봤어요. 보고 올라갔잖아요. 이거 올라갔다는 거예요. 조홍천 비서관이 이거 갖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걸 뭐 찌라시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최소 받아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최순실이 뭔지 존재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이미 한 달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보면 난리법석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기춘은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 그리고 차은택은 최순실 지시로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질문을 드리고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시 비서실장 공간에 간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됐습니까? 갔을 때 그 전 문체부 장관 후보였던 그 정 장관 후보가 있었고 김종 차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최순실의 지시와 혹은 관여로 그렇게 연결돼서 간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차은택 씨의 얘기는 최순실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김기춘 증인은 한술 더 떠서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그럼 옆에 차은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은택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 해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네. 미승 빌딩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최순실의 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최순실 왜 모르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고요. 또 그 빌딩은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는 제가 있은 일이고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20년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통속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슷비슷한 답들이 나오시는데 가설 첫째, 대통령이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게 이제 김기춘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차은택에게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로 만난 것인데 최순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최순실 얘기를 쏙 빼고 말한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이고. 두 번째, 최순실이가 김기춘 모르게 지시했다. 왜? 김기춘한테는 대통령이 지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을 만났다. 차은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지시로 만난 것인데 또 모른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뭐 말해놓고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최순실이 지시해서 차은택은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또 김기춘은 대통령이 지시해서 저는 차은택 전화번호에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만났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알다가도 모를 일. 뭔 일입니까? 내가 도대체. 간단히 얘기할게요. 아니 간단히 해주시죠. 뭐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어쨌든 최순실,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이 한 통속이다. 근데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차은택이오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속된 말로 쪽팔리네. 뭐 그러니까 차은택 난 몰라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두 분은 같아. 뭐 진짜 똑같이 썼네. 아니, 그러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답안을 토론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저 둘이 같아서 저는 생각해서 이게 뭐냐 아슈라 백작이라고 있어요. 옛날 만화에 거의 반쪽이 남자 한쪽 여자는 이런 거죠. 얘기는 이렇게 돼서 반쪽 봐갖고 저 차은택 씨 만나보세요. 이쪽으로는 딱 돼서 김 실장한테 전화 올 거야.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봤더니 아까 슬쩍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이원 보니까 차이원 그 그림 그려놨네. 네, 뭐 저 김광석 본부장도 한 말씀. 일단 김기춘 전 실장하고 차은택 씨가 서로 만났는데 한 사람은 최순실 지시로 만나서 만났다는 거고 한 사람은 대통령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는데 서로 그렇게 해서 지시한 사람이 달라요. 근데 그래서 뭐 일심동체라고밖에 수학적으로나 국어적으로 하자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소위 저희 평론가들의 결론은 부두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바타냐 일심동체냐인데 제가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진짜 서로 말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보면은 자기 그때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이게 K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 관계자를 만났는데 여기 사람들은 최순실 씨가 그 안종범 수석이 연락 올 거다라고 했다는데 안종범 수석은 나는 최순실한테 연락 받은 바가 없고 난 대통령 지시 받았다. 똑같이 그러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한 일심동체라고 할 만큼 뭐 수시로 통화하고 두 사람 사이는 뭐 거의 뭐 이심전심 수시로 통화하고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뉴스와이 팀이 고영태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이 참 귀를 의식해 할 정도의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문회 나온 사람들 지금 거짓말한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집에서 잠도 못 잤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 어떤 말이 들어올까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소신 있게 얘기한다지만 저는 그래요. 뭘 소신 있게 얘기했냐 이거야. 이거는 소신 있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좀 답답하고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짜증났고 저는 어제 다 솔직히 짜증났어요. 어제 옆에 다 알고 있고 다 나와 있는 건데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짜증났지만 그건 말씀드려 저는 진짜 힘없는 민간이에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야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쟤한테도 뭐 하나 엮어버려. 이러면은 그냥 여러 명이서 쟤도 이런 일을 했어요 하고 엮어버리면 저도 엮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세상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이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옆에서 지금 경험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러겠어.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여러 가지 또 궁금해지게 만드는데 하필이면 또 바로 옆에 김기춘 전 실장이 앉아 있었네요. 그렇죠. 짜증난다. 거짓말하는데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를 차명준 전 의원. 저는 고용태 씨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과거에 이제 유럽에 어떤 부잣집에 촌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그냥 훔쳐왔는데 그게 수천억짜리 보물이었다 이게. 그 촌도둑도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장무라비한테 팔았는데 이게 수천억짜리 보물이었다 이거죠. 저는 고용태 씨 보면서 저분은 과연 동기가 순수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분이 결과가 최순실 농단을 그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있지만 저분을 의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제도 이렇게 뭐 청문회 보니까. 뭐 스타라고. 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개인의 생각일 거고.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 현실입니다. 제 말이 틀리면 저를 명예훼손을 고소하세요. 고용태 씨. 저게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영웅이에요. 자, 그렇고 이 부분 김기춘 실장과 차은택 씨 이분들은 둘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 씨는 박순실이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차은택 씨는 최근혜가 대통령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얘기 들어도 다 궁극적으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채리고 다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거의 핵심은 차은택 씨는 누구 지시로 만났든 말든 이것은 아무런 형량 계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은 이게 박 대통령 지시로 만났는지 또 다른 뭐 최순실과 해서 만났거나 최순실과 연관돼서 만났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시작은 최순실입니다. 최순실이 예를 들면 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해서 차은택한테 했을 수 있고 최순실이 또 차은택한테 동시에 가서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화살표를 그려보면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질은 김기춘 전 실장이 자기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는 걸 강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차은택은 그거와 관계없는 그렇기 때문에 차은택 말도 많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차 의원께서 고영태에 대해서 영웅이나 열사나 의인은 아니다. 옳은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뭐 제가 종실하게 해서 편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저한테 막 뭐라고 옳은 그러셨잖아요. 말씀이신데 벌거벗은 임금님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은 다 벌거벗은 것을 아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무섭고 그러니까 다 하는데 유일하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아이. 그게 바로 고영태가 그 역할을 해준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영태를 뭐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분으로 뭐 의인이나 열사로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으로서는 소리를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무도 안 하고 김기춘 같이로 바로 옆에서 옛날 같으면 도성지 대통령의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않고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 이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소리를 쳐주는 사람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저런 민간인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나. 물론이죠. 뭐 내일 한국 정치의 갈림길이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운명의 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지금 6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음 짚어볼 내용은 최순실 씨가 장시호에게 아이만 키우지 말고 좀 일을 해봐라.
그것이 아마 이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으로 이어진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여쭙도록 하고 동계 영재센터 이건 이모 최순실 아이디어였다. 이런 이제 저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죠.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의 윗선은 이모 최순실이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을 때 이모가 아이 키우지 말고 아이만 키우지 말고 일을 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전부 이모가 시켜서 나는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모 말에 따랐다. 박 대통령은 내 결혼식에 왔다. 그리고 이후로는 뵌 적이 없다. 연세대는 내 실력으로 입학했다. 이완영 의원 검찰에서 다 말했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내가 밉죠. 이규혁 씨 아니 나보고 다 덮어 쓰라고 지금 이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최순득 장시호 엄마 대통령의 김치 장사한 적 없어요. 왜 모든 건 다 이모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지요? 네, 들어보시죠.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말씀대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살겠다고 한 이야기 한 적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차은택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이재경 소장부터. 네,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뭐긴 예, 저는 아니 저는 길게 말씀드릴 건 짧게 없고요. 예, 그 이모에 그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마 그 청문회 입장하는 장면 국민들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검은 목도리인가요? 그 뭡니까? 지금 보이는데 저걸 입을 막고 청문회장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식을 괴롭히지 마세요.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상식으로 돼요. 어차피 이제 이해 안 저분이 되는 상식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뭐 상식 괴롭히는 거는 이모도 저 그때 검찰 출두할 때 보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가리고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제가 불현듯 그 연상이 들어요. 그 이모의 그 조카 이런 생각이 저도 짧게. 최순실 영업장을 늘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영업장이죠. 영재센터란 게 자기 이익을 내는.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너 씨가 하나 맡아 해라. 카리스마는 대단한 모양이에요. 이모한테도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시키면 뭐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할 정도니까 뭐 문고리 3인방이고 대통령까지도 꼼짝을 못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 같아요. 순실 씨가. 근데 왜 고영태는 말을 안 네, 들어요? 저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이 기회를 잡으라 이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유라가 엄마 말을 참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임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깡패에 데려다가 그것도 관계도 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유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고 장시호를 아마 그 패밀리 비즈니스 국정농단의 패밀리 비즈니스 그것을 최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의 3대 승계자로 아마 지목하고서 이렇게 일을 시켜본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 친구 이렇게 청문회 때 와서 딱 뭐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카리스마가 있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안 됐잖아 이런 표정이잖아요. 저는. 저는 아마 저 최순실 입장에서는 기회는 찬스야. 그러니까 2014년 되면서 차은택이 그 전까지만 해도 크게 못해 먹었어요. 차은택을 갖다 영입하면서 차은택이 바짝바짝한 머리를 보면 그 다음부터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쭉쭉쭉쭉쭉 해갖고 아마
최순실도 바보가 아닌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5년, 10년, 100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2018년 2월 24일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자 기회는 찬스야. 야 너도 저 제주도에서 저 애기만 키우지 말고 올라와서 지금 이모가 지금 한창 잘 나가거든. 여기서 믿을 사람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 불러도 하나씩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냥. 한몫 챙겨. 한몫 확실히 챙겨. 말을 안 세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죠. 김광석 본부장도 같은.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하고 정윤회 씨하고 뭔가 하다가 정윤회 씨하고 이혼하고 근데 고영태 씨한테 많은 걸 맡겼는데 고영태 씨가 이미 2014년 말부터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권을 챙기려면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 믿을 만한 거는 친척이 더 나아. 조카가 나아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이제 장시호한테 떠맡기는 거로 이런 스포츠 분야 이런 쪽은 떠맡기는 것에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딱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 못 믿고 책임 떠넘기는 거는 양태가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최순실 씨가 딸하고도 사이가 뭐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딸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최순실의 국정 운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국정농단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설계부터 실행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조직도라고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내가 권력서일 1위다. 박근혜 언니 동급인가? 청와대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 그러자 차은택이 등장해서 추천하면 임명되고 장관 수석에 글을 써주면은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연설문이 되고 김종 전 차관 순실님 아이디어대로 착착 그렇다고 뭐 수행비서라니 좀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최순실이 면접 보고 들어가고 감사로 들어갔다 직책도 바꿔주고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컨펌하고 김종덕 송성각 차은택이 그리는 그림대로 예산도 척척 인사도 착착 장시호 저는 이모가 시키는 대로만 했죠. 고영태 일원이 권력서의 일이지요. 차은택, 김종덕, 송성각, 청와대 수석들 모두가 한 팀으로 국가를 난도질한 거 아니냐.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친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연설문을 고쳤겠느냐. 그와 관련된 비선 모임이 있다. 이런 것이 그건 그런 모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제가 연설문 관련해서는 그런 경험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화 창조나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근데 그게 어느 날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돼서 그 내용이 몇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설문을 보고 고친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연설문 주제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쓸 말을 좀 가르쳐달라 그런 적은 있다. 그냥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저보고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이 그 연설에 포함돼서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은택 씨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최순실이 그 연설문 고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최순실 씨인지 누군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었고요.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그때는 저보고 감사를 하려 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또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감사는 또 딴 사람을 찾아보면 되니까
재무를 좀 맡아달라. 재무.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 그 직책에 대해서 3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후면은 또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내용으로 컨펌이 오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네, 뭐 고영택 씨는 많이 억울한 것 같아요. 뉴스와이드와의 오늘 단독 인터뷰에서 고영택 씨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풍비박산이 났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잠시 후 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설계에서 실행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 황태순 평론가부터. 저는 아까 최규열 의원 얘기대로요. 우선 비선 조직이 있다고 봐요. 아니, 비선 조직이 없는 가운데 최순실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홍길동 같이 번쩍번쩍했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죠. 아니, 시간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비선 실세가 있었을 것이다. 뭐 언론인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정윤의 남편, 뭐 정윤의 씨. 아니 남편 말고 다른 사람. 남편 떠난 뒤에 다른 사람들하고. 예, 그렇게. 고영식 교수님. 저는 뭐 비선 모임은 있었을 걸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정농단을 한 것은 컨트롤 타워를 장악해서 조정한 거죠. BH를 장악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인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을 장악하고 그 밑에 손발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장관들도 꼼짝 못하죠. 수석들도 다 추천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제 차은택 그 증언을 보면은 본인이 그런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도 추천을 해서 바로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쪽 사람들도 물색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 파트가 아니니까 자기한테 부탁을 안 했지.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장관들 뭐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최순실 씨가 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추천받아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장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라든가 뭐 총리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실 짓고 오고 4대 권력 기관만 딱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실 짓고 오고 나와야 해요. 그런 거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차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시고요. 제가 우리 고영신 교수님하고 맥락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 그 전과 하나 생각나네요. 무슨 동화전과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완전 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완전 정복하지 않았나. 나머지 얘기는 우리 고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요 말만 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 완전 정복을 확인해주는 듯한 발언. 고영태가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차은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완전 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국정농단이 전방위로 설계부터 시행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하냐 하면 유사 공동정권처럼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유사 공동정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공동정권이라 생각했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동정권이라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동정권으로 해서 전방위에 아까 말했지만은 관여를 하면서도 또 공동정권 보면 또 특화된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진짜 또 정권을 완전 정복으로 정권을 행사해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이 문화체육 분야는 아예 그냥 떠넘겨주는 거의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 전 차관이라든가 차은택 씨나 이런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주물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전방위로 가능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런 광란에 질주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기원해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누가 그거를 또 감독하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또 제동을 걸려면 요소에 다 장악이 돼가지고 제동을 걸지 못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광란에 국정농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의원님, 약간 이거 부실공사로 끝난 거 아니에요?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결국 들통났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어디 무슨 뭐 책에 나왔다 그거를 끄집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끄집어내는 누가 끄집어내줬냐? 저는 최순실 씨가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돌이켜보면 참 저도 창피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언행에 있어서 저게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될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언론이나
또한 모든 학자들, 정치인들이 지당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세월호 현장에 가서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실 이상해요.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나마 뭐 끄떡일까봐 모두 다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최순실 씨가 뭐 특별하게 재주가 좋아서 비선팀이 빵빵해가지고 그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한 사람 대통령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저 보수 진영들은 야 내가 강남 청담동 갑질 아줌마한테 조종당하는 대통령을 찢었단 말이야. 내가 어디 무슨 헛바에서 하던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놀던 아줌마한테 조종당하는 국정을 이 밑에서 5년 동안 있었단 말이야. 도는 거예요, 돌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뭐 따질 건 따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실은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서열 1위와 대통령과 동급이다. 최순실의 위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가 얘기했죠. 최순실은 권력서열 1위다. 원래 처음에는 이거 박관천 전 경정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관천 경정이 그 당시 검사한테 수사받으면서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 대통령 얘기인데 이번에 보니까 특히 보면 여성동화, 여성동화 이 이야기 보고 또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중앙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고분고분 조용조용 하더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보도. 그다음에 여성동화에 나온 주방장 가니까 대통령은 방 안에서 쉬고 계시고 바깥에서 문고리 3인방하고 얘기했다 하는 걸로 봐서는 1위가 최순실은 아니네요. 그래도 대통령이 1위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튼 남다른 스케일의 그녀 최순실. 언니한테 신의를 지키니까 이만큼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은. 그리고 최순실 정인은 부부싸움에 나라를 뒤흔든 정인의 문건 파동의 주인공이고 조홍천 박관천 한일 경위든가요? 그래 한일 경위. 날아가고 최경락 전 경위는 돌아가셨고 그만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말 좀 맞춰주니까 문화창조융합 미르 K재단까지 다 오잖아요. 장차관은 마음대로 안 치고 국고 재벌 돈도 마음대로 하고 최순실과 고영태는 둘이 강아지 문제로 싸우고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강아지를 증인으로 부를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강아지 문제로 싸웠다는 게 정말 이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참.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대통령 탄핵 위기 이렇게.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이 한 얘기가 걸작입니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 동급 주장은 인격적인 모욕이다. 태블릿 PC는 최 씨 소유 아니다.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 인격적 모독 주장은 이거 왜 한 거예요? 들어보시죠.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측임부터 말해보죠.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차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을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먼저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하는 거 그냥 고영태, 최순실 권력설 1위, 차은택은 대통령과 동급 이런 증언에 대해서 의미라기보다 받아들이고 그러니 이런 거죠. 차은택 씨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최순실을 갖다 만났지 박근혜 대통령 만난 것은 차은택 씨는 3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동급으로 보일 겁니다만은 그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동급은 아니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다 빨대를 꽂고 쭉쭉쭉 빨아대는 흡혈귀 같은 여인이죠. 아니 아까 제가 그린 것도 이게 이번 질문에도 답하는 건데 아니, 차은택이 입장에 봤을 때 자기가 연설문을 써줬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나온다. 또 고영태는 최순실이가 무슨 K재단, 미래재단 어디다가 뭐 삼성에다 얼마 걷고 저 현대에다 얼마 걷고 쫙 펴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냥 실현이 된다. 그러면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과연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럴 그렇죠? 수 있죠. 고영태는 설마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정차관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재벌 또 국고 예산 이런 거 다 마음대로 쓰니까 대통령은 허수아비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로버트. 이 고영태라든가 차은택이가 볼 때는 최순실이가 대통령이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청문회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괴롭죠. 이런 얘기들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묻고 이걸 듣고 앉아 있어야 돼. 난 이렇게 추잡하고 상스러울 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재경 소장님. 네, 뭐 이런 얘기 이런 장면 보려고 지금 뭐 국민 하나 이런 심정이 다들 들 텐데요.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지금 이거 그냥 좀 속되게 말하면 1+1 대통령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들만의 시각이긴 하겠지만 하는 게 자꾸 증명이 되니까. 장관 추천하니까 장관 되고 청와대 수석을 추천하니까 수석이 되고 콘텐츠 진흥원장 추천하니까 진흥원장이 되고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대기업에 무슨 컬처 밸리 사업 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1조 4천억짜리 사업이 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한 분 더 계신다. 자기들한테는 더 실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최순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라 국관이 이렇게 세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떠나서 최순실도 아마 함부로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병우 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될 때까지는 김기춘을 못 쳐냈어요. 진짜 우병우 씨는 어디서 뭘 하죠? 궁금하셨죠? 진짜 그렇네요. 자, 보세요. 오늘도 한 번도 얘기 안 나오네요. 청문회도 안 나오고. 우리가 핵심 뭐예요? 우리가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뭐였냐니까 골치 아픈 그 고집스러운 김기춘을 쳐내자는 것이 그나마 이제 핵심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갖고 2015년 초가 되어서야 쳐내면서 원래 그 당시 한간에 떠돌던 말로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이미 내정이 되었다. 그게 뭐 다 우리 언론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웠죠. 김기춘 시장이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겁나요. 저 음흉한 영감이 저거 고집스럽게 언제 그러니까 쳐내려고 그랬던 건데 우병우 수석을 앉힌 다음에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명관 마사회장을 갖다 앉히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뭐가 틀어지면서 그때 터진 게 사실은 말 얘기였잖아요. 마방 얘기. 터지면서 멀쩡하게 점심 자시던 이병기 국정원장한테 당신이 와서 비서실장 하셔고 그래갖고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병기 실장은 이병기 저 국정원장은 그 출입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전화 받더니 뭘 허해갖고 바로 비서실장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아니라네 또 여기가. 이게 아니라네. 여기가 아니라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 현명관 마사회장이 요즘도 보면 좀 그만두셨던 것 같은데 현명관 마사회장 쪽으로 갔으면 최순실이 그렸던 그림이 거의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보면 나온 게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최순실이가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영감 이런 부분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대로 아니 내 앞에서 그 말없고 고분고분하던 자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근데 검찰도 현명관 마사회장 이런 분들을 아주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특검에서. 특검에서. 또 삼성과도 이 현명관 마사회장이 그 최순실과 이 관계를 연결시켰다는 소문들이 실종에 부다하지 않습니까? 특검 평생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 근데 아까 듣다 보면은 어떤 분은 보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위에 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금 보면은 결국엔 비서실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아까 황 의원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또 대통령이 역시 실권자인데 그만큼은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걸로 우리가 대통령이 돼 있는데 어떻든 그 최순실 씨가 그거를 완전히 혼자서 다 즐기는 그런 식으로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그 청문회 통해서 하나 짚어볼 것이 정말 최순실이 만난 지 한 달 됐다 그런 차은택에게 장관하고 수석할 사람 좀 추천해봐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종덕, 송성각에 대해서 이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장관 또 수석, 원장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그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장관이나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만나고 얼마 돼서 증인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 씨가 증인한테 장관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문체부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이 되신 이후에 바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무슨 관계 드릴까요? 삼각애정 판도라의 상자 열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고영태 소개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차은택과는. 그리고 최순실과 고영태 우당탕할 때 또 중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주종 관계냐. 고영태와는 2012년 가방 판매로 최순실과 인연을 맺었다. 이건 본인 얘기고요. 옷 가방 전달자. 정유라 애완견 봐달라고 했는데 잘못 봤다. 최 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고영태는 최 씨에게 차은택을 소개했는데 현재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무슨 관계인지들 모르겠어요. 최순실, 고영태 개싸움 때문에 국정농단의 덜미가 잡힌 건지 네. 참 개 어떤 개인지 만나보고 싶네요. 자, 이재경 소장부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못한 말 한마디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2014년 5월에 그 우병우 민정 그 비서관을 대통령이 만나보라 그래서 민정비서관 되기 전에 만나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누가 추천했느냐도 우리가 앞으로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밝혀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못 밝힌다면 특검이 반드시 좀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루어 추정해 보면 그 이미 우병우 수석의 장모이신 김장자 그분하고 그 최순실 씨가 골프를 치고 공교롭게도 그 전후에 이 사람이 민정비서관이 되고 또 그 후에 한 6개월 지나서 민정수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만나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우병우 수석이 왜 도대체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찾아 헤매고 국회 경호대가 쫓아다니고 해도 종적을 감추고 이 나라가 그렇게 숨기 좋은 나라입니까? 물론 자기가 그 검찰 이쪽 부분에 경험이 노련해서 어디 숨으면 안 잡히지 이런 걸 알지는 몰라도 이 사람 숨어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곧 잡히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 밝혀져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최순실과 우병우 관계 이 부분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차명진 전 의원. 그 점 연관해서 제가 하나만 얘기했으면 제가 만약에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이었으면 김기춘 실장한테 혹시 창조경제단장으로 내정된 차은택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나냐고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만 만나보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딱 물어봤으면은 왜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 우병우 씨나 또 차은택 씨나 이런 사람만 만났습니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이 경우는 이렇습니다. 정말 간이 부었죠.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시켜보니까 막 다 하거든.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문화수석이나 문화부 장관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게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게임할 때 이렇게 로봇도 확 뒤집었는데
뒤집히면은 그다음에 또 즐겁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간이 부은 거지 최순실 씨가. 그 주사가 좋은가 봐요, 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았다니까. 고영식 교수님. 이 사람 추천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누구한테. 저희들도 가끔 뭐 사람 추천을 하고 할 또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정말 추천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또 가서 잘할지 못할지. 맞아요. 적어도 추천한다고 할 경우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니까 차은택과 최순실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정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선배 내가 10초만. 뭐 말씀하세요. 먼저. 아니 제가 했잖아요. 그 높은 사람들 사람 추천하라 그럴 때 저는 사양 많이 했어요. 왜? 내 사람 함부로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그 여자가 간이 부었으니까 그게 추천한 거예요, 그게. 한 달 만에 간이 갑자기 부었다고요?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차은택을 만난 다음에. 아니, 장관을 이렇게 원래는 문제가 뭐예요? 만난 지 한 달 된 차은택에게 장관, 수석,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과 누구 사람 없냐고 추천하라고. 차은택에게 환심사기예요. 뭐 잘 보이려고. 차은택이. 그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이걸 별도로 이걸 안 쓰고 꼽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것 좀 깜빡하고 나면 특검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김종저 전 차관이 계속 보면 물었던 거 있어요. 아니 김기춘을 통해서 최순실을 안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은 최순실을 소개해줬다.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제 짐작에 딱 그걸 보니까 밤에 자면서 도대체 누굴까? 처음 우리 이 문제 다뤘을 때 팔선녀 얘기 나왔었습니다. 팔선녀에 보면은 최순실과 김종 전 차관의 부인 등등등등 8명이 나왔었어요. 찌라시 같은 얘기입니다만 요즘 하도 찌라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하도 현실에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보면 최순실에게 김종 전 차관을 소개한 것은 그 부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 부인 이른바 거기 8명 거기 뭐 왔다 갔다 했다고 뭐. 그러니까 그 8명 아마 특검에서 다 아실 겁니다. 누군지. 그 팔선녀 꼭 한번 챙겨보세요. 끝. 팔선녀도 가고 우병우도 어디로 가고 지금. 저는 최순실 씨가 차은택한테 소위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든가 교문수석 이런 거를 추천을 요구한 이유는 아까 말씀 환심사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거기서 단순히 환심사기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권력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이권 개입을 할 분야가 문화 분야, 광고 분야, 창조경제 이런 분야를 하는데 차은택 씨랑 만나서 한 달 정도 돼보니까 이 사람 통해서 내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돈도 이렇게 중간에 좀 가져가고 그러려면. 믿을 사람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커넥션을 구조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그거는 차은택 아는 사람을 시켜야 서로 원활하게 협력하면서 비즈니스가 슬슬 기름치듯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딱 인사권도 사실상 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사가 만사고 인사를 행사하는 게 대통령인데. 오늘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요. 우리가 뭐 사회적 상식으로 보면 상상하는 보통 사이가 아니겠지요. 상상하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상상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한 그거. 달이라는 게 저는 그냥 매일 보통 사이가 만난 것도 아니다.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최순실가 고영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은 설마를 현실로 만든 사람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것을 현실로 만든 거고 그것을 바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장관 자리를 갖다가 당신이 추천하면 만들어주겠다. 환심사는 이유가 다 그런 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7시 29분 탄핵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일 탄핵안 찬성 반대 표결 예상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D-1 탄핵 연대대 친박계 표결집 막판 사활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새누리당 운명 걸린 표싸움 나서는 친박대 비박. 최순실 청문회 추이 대통령 막판 전화도 변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샤이 반대표, 소위 숨은 반대표의 규모와 표출, 탄핵 표결 인증샷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야3당은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국회 촛불 집회 오늘 저는 밤샘 농성한다고 그러고 부결 시에 저는 의원직 사퇴한다. 저는 국회 비상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탄핵안은 세월호 7시간을 적시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4월 사임을 검토해야 한다. 이정현. 정진석. 탄핵 부결 때도 4월 퇴진이라고? 그건 이정현의 사견일 뿐이다. 김무성. 어떤 경우에도 탄핵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 우상호. 부결 시 의원 전원 사퇴. 어떤 장애물도 탄핵 열차를 못 막는다. 박지원. 심상정. 대통령 탄핵 막으려고 발버둥하고 있다. 들어보시죠. 모두가 다 탄핵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국정이 어떻게 될 건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번 지금 조채국께서 얘기한 대로 탄핵으로 가느냐 탄핵 말고 지금이라도 중지시키고 그야말로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안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신중히 좀 논의되어지기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지도부에게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 그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고 강력하게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납니다. 탄핵이 되어야 탄핵 열차는 통일 열차가 됩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신 5분 패널들의 내일 탄핵안 표결 찬성 반대 표수 예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김광덕 본부장. 네, 저는 내일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선거는 이변의 예술이라 그러는데 내일은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성은 220표 정도. 반대와 또는 기권. 이거 네. 기권도 반대 나머지. 효과를 갖습니다. 예, 예. 80인데 예, 알겠습니다. 220만 설명하겠습니다. 야당 172 플러스 그다음에 비박계 35명, 중도 친박 13명 이렇게 해서 220표입니다. 황태선 평론가 계산은? 가결 210표 전후. 210표 전후. 고영신 교수님? 210 전후입니다. 저도. 아, 210 전후. 가결이고. 네, 같은 안팎이다. 생각이시네요. 네. 전후가 아니고 저는 안팎으로 오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님의 예상은? 206표로 가결입니다. 이 아슬아슬 가결된다. 야당 172, 그다음에 친박 확실 29, 그다음에 전향 비박 확실 29, 전향 5표. 절대 친박이 더 이상은 안 넘어옵니다. 왜? 더 이상 넘어오면은 친박이 그 다음에 괴멸될 거거든요. 그 전국 예상 조금 이따 여쭙겠습니다. 이재경 소장님 예상은? 예, 저는 찬성 통과될 거고요. 215에서 작게는 많게는 230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야당 172, 그다음에 비박 30에서 40. 제일 많이 보셨네요. 그리고 샤이 탄핵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은데 이 친박 중립적 친박에서 13에서 18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215에서 230. 사실상 압도적 가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5분 모두 내일 탄핵은 가결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문제는 탄핵안 찬성 표수에 따른 전국이 과연 어떻게 요동칠 것인지 그 예상을 또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을 듣고 와서 여러분의 답변 전해드리죠.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소추안에 넣은 것을 수정할 거냐 말 거냐 어제 하루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습니다. 탄핵안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미 있는 숫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신중히 좀 논의되어지기를. 과연 어떤 정국이 펼쳐질까? 김광덕 본부장부터. 네. 내일은 크게 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헌재 판정의 판결, 헌재 결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주는 영향이 있는데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면 헌재에 상당한 소위 말해서 그걸 인용하는데 영향을 줄 거고 그다음에 여야의 전국 주도권인데 지금 야권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통과되면 야당이 더욱 주도권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으로 가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친박의 비박의 새누리당 주도권 싸움이 숫자에 의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결정이 된다. 여기서 235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비친박의 저지선이 65 이하로 됐기 때문에 지금 128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반 이하로 주는 것이 사실은 당의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35 이상 되면 간단하게, 친박은 멸족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황태선 평론가. 저는 보면 어느 표수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면 새누리당이 보면 친박과 비박 간에 향후 어떤 행보가 달라질 것이다. 많이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래요. 어쨌든 과거 2004년과 달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법에 따라서 사실상 어떻게 피의자로서 규정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있었던 뜨거운 촛불 민심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일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지금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오리무중이었던 국정 정국이 조금은 안개가 조금은 거치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정국이 정리정돈되기보다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야권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하야, 황교안 국무총리 대응의 퇴진 이런 공세가 아주 강화되면서 오히려 더 탄핵 전보다는 크지는 않겠지만 전국의 혼란상은 계속될 것이다. 조용해지지 않는다고. 만약에 부결된다면 재부의될 겁니다. 그래서 가결될 겁니다. 자네가 탄핵 표수에 따라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결되면 표수와 상관없이 표수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국면이 바뀐다. 표수에 따라서 어디가 무너지고 망하고 승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국면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대했던 친박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선 후보 밑에 붙으면 또 과거가 싹 또 깨끗이 씻기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개헌대 대선 국면으로 이재경 소장님도 한 저는 저의 그 예상을 토대로 하면 가결이 압도적으로 됐을 경우 우선 그 여권은 대단히 아마 골수 친박들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분당이 또는 쪼개지는 현실이 아마 발생하면서 새로운 아마 보수 여당의 탄생을 준비할 것이고 정계 개편 이합 집산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을 아마 요구하면서 사실상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5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내일 어쨌든 한국 정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일 탄핵은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텐데 국면이 바뀐다는 말씀하셨죠.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안정적 순항이길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